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4년 대한민국 재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던 그날을 말입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는 말 그대로 선전포고를 받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당시 현대차 임직원들이 삼성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 두 기업 사이엔 흐르지 않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무려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현대차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일은 없었고 삼성 휴대폰에 현대차 로고가 뜨는 일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전 세계 기자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40년간 쌓여있던 거대한 감정의 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초거대 동맹이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오늘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는 이 짧은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테슬라는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고 중국의 BYD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으로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각자 도생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40년 된 앙숙을 형제로 만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히 두 회사가 친해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가 그리는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절박했던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삼성과 현대의 갈등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자존심과 정통성의 문제였거든요. 당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엄청난 자동차 마니아로 유명했습니다. 자동차는 전자제품의 집약체가 될 것이라는 해안을 가지고 1994년 삼성자동차를 설립하죠. 하지만 현대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자동차는 우리가 종가집인데 삼성이 감히?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는 삼성의 자동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고 결국 이 갈등은 두 가문 사이에 깊은 골로 남게 됩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차 사옥 근처 식당에서는 삼성카드를 꺼내면 눈총을 준다는 루머가 돌 정도였고 삼성 임직원들은 현대차 대신 기아차나 외제차를 타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삼성 배터리를 쓰지 않는 현대차,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를 거부하는 삼성 반도체는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싸움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그 사이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엔진에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서 인공지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었고 삼성은 최고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이를 구현할 거대한 플랫폼, 즉 자동차라는 그릇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의 저주라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내가 쓸 건 내가 만든다는 주의가 강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을 통해 철판부터 나사 하나까지 직접 챙겼고 삼성은 반도체부터 가전까지 독식했죠. 그러다 보니 두 거인이 만나는 지점은 협력이 아니라 충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는 포식자로 보였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사석에서도 절대 안 만나는 것 아니냐고요? 사실 실무진선에서는 아주 미세한 접촉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윗선의 제가가 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삼성이냐, 왜 하필 현대냐라는 한마디에 모든 프로젝트가 엎어지기 일쑤였죠. 1997년 삼성자동차가 SM5를 내놓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은 핵심 부품 상당수를 국산화해야 했지만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들은 삼성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이 배터리 사업을 키울 때 현대차는 LG나 SK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차세대 표준을 만들 때 한국의 두 거인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이 얼음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부의 화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날아온 거대한 운석 때문이었죠. 테슬라라는 미친 존재와 BYD라는 무서운 추격자가 동시에 등장한 겁니다. 왜 삼성과 현대차가 갑자기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러다 둘 다 죽겠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엔진으로 달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 SDV의 시대죠. 테슬라를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자율주행 성능이 좋아지고 차 안에서 게임을 합니다. 현대차는 기계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했고 삼성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는 최고지만 이를 태울 바퀴가 없었습니다.
중국 차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5년을 지나며 중국의 BYD는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테슬라보다 높고 소프트웨어는 현대차보다 유연하죠. 특히 샤오미가 자동차를 내놓으면서 보여준 스마트폰과 가전, 자동차의 완벽한 생태계 연결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도 전용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삼성의 도움이 없으면 구글이나 애플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상태고 이제 우리 반도체와 올레드를 대량으로 사줄 곳은 자동차뿐인데 현대차를 놓치면 시장 전체를 중국에 뺏기겠구나 하고 말이죠. 삼성이 직접 차를 만드는 리스크를 지는 대신 현대차라는 최고의 플랫폼에 삼성의 두뇌와 삼성의 눈을 심는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게 훨씬 영리한 선택이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앙숙이 갑자기 만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고 그 결정적인 장소는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 아래였죠. 현대차 전시관 한복판에 삼성전자의 최신 프로세서가 전시되고 삼성 부스에서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시연되는 기묘하고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40년간 쌓여있던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죠. 여기서 이들이 외친 초협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부품 좀 사다 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설계 단계부터 두 회사가 머리를 맞댄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최적화된 엑시노스 오토 반도체를 공급하고 현대차는 삼성의 스마트싱스 생태계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전적 결합이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싸게 공급받으려는 쇼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데이터의 주권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가 자동차 운영체제를 장악하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서 삼성과 현대는 우리끼리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미래엔 그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공유한 겁니다. 테슬라는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죠. 현대차도 그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칩이 연산 능력은 좋지만 열이 많이 난다면 삼성과 현대가 합작한 칩은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로 열은 줄이고 연산 속도는 비약적으로 높인 맞춤형 뇌가 되는 겁니다. 이번 CES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율주행 5단계를 겨냥한 차세대 인공지능 칩셋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항마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 안까지 따라오는 이들의 기술, 그 중심에는 현대차의 야심작 모베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나 공장에서 물건 나르는 기계를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는 모베드라는 플랫폼이에요. 납작한 몸체에 4개의 바퀴가 달린 이 로봇은 언뜻 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삼성의 인공지능이 이식되는 순간 이건 세상에 없던 최고의 비서가 됩니다. 모베드의 핵심은 편심 메커니즘이라는 기술입니다.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높낮이를 조절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문턱이 있는 거실, 울퉁불퉁한 마당, 심지어 낮은 계단까지도 위에 올려둔 물건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삼성은 여기에 자사의 강력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과 카메라 센서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바퀴 달린 쟁반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베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모듈형 플랫폼이에요. 위에 스크린을 달면 움직이는 TV가 되고 테이블을 달면 서빙 로봇이 되며 유모차를 달면 스스로 산책하는 유모차가 됩니다. 삼성 가전의 인공지능 기능이 이 모베드와 결합하면 세탁이 끝난 빨랫감을 모베드가 받아서 건조기 앞으로 배달해주는 식의 완전 자동화 가사 노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릎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할머니가 삼성 갤럭시 워치에 대고 모베드야 물 한 컵만 가져다 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가 이 명령을 알아듣고 주방에 있던 모베드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할머니 곁으로 옵니다. 문턱을 넘을 때는 바퀴 높이를 조절해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죠. 심지어 외출하실 때는 모베드가 현관문 앞까지 신발을 가져다 주고 집안의 모든 가전을 끄는 외출 모드를 실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효도를 기술로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베드 생태계는 더 확장될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통신하며 1층에 주차된 현대차 전기차까지 짐을 대신 실어 나르거나 병원과 공항에서 안내 로봇으로 활약하며 인간의 노동력을 보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집안에서 로봇이 우리를 돕는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차 타는 순간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차가 내 스마트폰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우리 집 거실보다 더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 있을 테니까요.
삼성 스마트싱스가 현대차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마법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퇴근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에 탔을 때 내 차가 내 컨디션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거실 온도는 24도로 맞춰뒀고 도착 시간에 맞춰 인덕션이 찌개를 드기 시작했어요. 라고 차가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건 영화화가 아니에요. 삼성과 현대차가 구현할 카투홈의 일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는 쉽게 말해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엔 차를 사고 나면 기능이 고정됐지만 이제는 자고 나면 업데이트를 통해 새 차가 되죠. 여기에 전 세계 수억 대의 삼성 가전을 연결하는 스마트싱스 플랫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립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휴대폰 화면을 단순히 차 스크린에 띄우는 손님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삼성과 현대의 협력은 차량의 핵심 데이터를 삼성이 직접 읽어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량의 배터리 잔량, 타이어 공기압, 현재 주행 경로, 운전자의 심박수 데이터를 삼성 가전이 실시간으로 공유받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어컨 가동 전력을 최적화할게요. 같은 상황 맥락적 서비스는 오직 이 둘의 동맹 덕분에 가능합니다. 한 직장인의 하루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 대리가 퇴근을 위해 차문에 다가갑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삼성의 초강대역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키가 자동으로 인식하죠. 운전석에 앉자마자 대시보드를 꽉 채운 삼성의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비서가 말합니다. 김 대리님,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네요.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틀고 조명을 차분한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아, 그리고 집에 계란이 떨어졌는데 가는 길에 있는 마트에 들를까요? 라고 말이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할 때쯤 차는 이미 아파트 현관과 소통을 끝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고 거실 조명은 김 대리가 좋아하는 조도로 세팅되어 있죠. 보안 문제는 없을지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삼성의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가 들어갑니다. 군사정보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은 기술이라 해킹 시도가 감지되는 즉시 모든 연결이 차단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술이 단순히 우리 같은 직장인의 편의만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동맹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기술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즉 노인과 장애인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콩수가 왜 사람을 위한 진보를 외쳤는지 그 뭉클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기술의 발전은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겐 편리함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이자 자유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사석에서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동의 자유를 어떻게 보편화할 것인가 였다고 합니다. 이번 협력의 정점에는 바로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모빌리티, 즉 나이와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현대차는 휠체어가 통째로 들어가는 자율주행 목적 기반 차량을 만들고 삼성은 그 안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인식 카메라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미지 세탁용 사회 공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이동을 돕는 로봇과 차량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착한 기술이 곧 돈이 되는 기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불편해 외출이 두려웠던 희망이의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갤럭시 워치에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면 무인 셔틀이 집 앞까지 옵니다. 삼성의 초정밀 센서가 주변 장애물을 감지해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내 인공지능이 휠체어를 자동으로 고정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아까 보았던 모베드 로봇이 마중 나와 짐을 대신 들고 진료실까지 안내하죠. 이런 모든 인터페이스를 터치가 아닌 말로 제어할 수 있게 표준화하고 시트에 내장된 삼성 센서가 운전자의 혈압과 부정맥을 상시 체크하여 비상시 응급센터로 연결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삼성과 현대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40년의 앙숙이 만나 일궈낸 이 놀라운 변화들, 과연 이 K동맹이 테슬라와 중국의 BYD를 꺾고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걸린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동맹은 단순히 두 회사의 이익을 넘어 전 세계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 즉 K-모빌리티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도 애플의 카플레이도 아닌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의 자동차 제조 기술이 결합된 독자적인 생태계가 탄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리 삼성과 현대가 잘해도 벤츠나 BMW, 테슬라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감성은 취향의 영역이지만 경험의 깊이는 기술의 영역입니다. 벤츠가 아무리 가죽을 잘 다루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잘 짜도 내 집안의 모든 가정과 내 차의 운영체제가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는 경험은 삼성과 현대차만이 줄 수 있는 독점적 가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전 1등과 자동차 강국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조만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택시 광고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 하단에는 파워드 바이 삼성이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겠죠. 유럽의 노인 요양시설에는 현대차의 모베드 로봇이 삼성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솔루션을 탑재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거인이 꿈꿨던 진정한 세계 재패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한민국 기술로 표준화하는 것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994년 시작된 40년 앙숙 관계를 청산하고 삼성과 현대차가 생존을 위한 초협력을 선언했다는 것. 둘째, 삼성의 인공지능 반도체와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이 만나 집과 차의 경계를 허무는 SDV 시대를 열었다는 것. 셋째, 이 동맹은 테슬라와 중국을 넘어 이동 약자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K-스탠다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제는 현대차는 기계고 삼성은 전자제품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세요. 이제 두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IT 모빌리티 생태계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곧 출시될 삼성 스마트싱스 연동 현대차 모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내린 이 용기 있는 결단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가졌던 자동차는 전자제품이 될 것이다라는 꿈,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가졌던 자동차는 인간의 자유다라는 철학, 당시엔 서로 충돌했던 그 두 꿈이 40년이 지난 지금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손을 통해 하나로 만났습니다. 그들이 맞잡은 손은 단순히 두 기업의 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대한 문을 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동맹의 현장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테슬라의 혁신도 무섭고 중국의 물량 공세도 거세지만 대한민국이 가진 이 정교한 기술 연합군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이 만들고 현대가 달리는 세상, 그 안에서 펼쳐질 여러분의 더 편리하고 따뜻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과 현대가 이렇게 손을 잡는 동안 영원한 숙적 애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애플카 프로젝트가 중단된 배경에도 이 K동맹의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애플카는 왜 포기했나 삼성 현대 동맹이 던진 치명타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